오늘 3월 26일이고요. 이제 오늘이 우리가 같이 자바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처음에 기본 그 자바 환경 칠판으로 할까요? 처음에 우리가 자바 환경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JDK라고 하는 걸 깔았고요. 이 JDK 설치를 하면서 환경 변수라는 거를 설정했습니다. 환경 변수 설정할 때 두 가지를 설정했었는데 자바 언더바 홈이라고 하는 값, 이거는 신규고요. 신규로 추가한 거였고, 패스라고 하는 값은 기존에 있는 거를 수정하는 식으로 했었죠. 이 JDK라고 하는 걸 설치하면 이 안에 java.exe라는 프로그램과 java.exe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java.exe는 자바의 컴파일러였고요. 그 다음에 java.exe는 자바 버추얼 머신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시작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자바 소스 코드, 헬로 월드 라고 하는 소스 코드를 작성하면서 직접 실행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왔던 거는 출력할 때 쓰는 명령어, system.out.println 그거 있었죠. 그 다음에 기본 코드 구성, 클래스라고 하는 블록 안에 그 메인이라고 하는 블록이 있다. 그리고 이 클래스는 소스 파일의 이름과 동일해야 된다. 네, 뭐 이런 규칙이 있었고요. 메인은 시작점이라 그랬죠. 1번, 2번. 자, 그 다음에 살펴봤었던 개념은 변수라고 하는 개념이었는데요. 이 변수를 이야기할 때 데이터 타입, 이 데이터 타입이라는 거를 이야기하면서 메모리에 변수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그래서 메모리 한 칸당 이제 1바이트를 처리하는데 거기에 데이터가 저장될 때 이진수를 몇 개씩 쪼개서 해석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타입이다 라고 했었어요.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8가지 종류가 있었죠. 바이트, 쇼트, 인트, 롱, 그 다음에 불린, 플로트, 더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한 글자 저장하는 캐릭터 타입. 네 번째는 이제 흐름 제어, 조건문, 통칭 if문하고 스위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 for하고 while이 있었죠. 그 다음에 do while이라는 것도 있었는데, 자주 쓰는 빈도에 따라서 조건문은 if문만, 반복문은 for문만, 여기에만 올인하면 된다고 했었어요. 다른 거는 사실 거의 쓸 일이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째로 자료 구조를 시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배열. 배열은 1차 배열과 2차 배열. 이거 말고 이론적으로 뭐 3차 배열, 4차 배열 계속 들어갈 수 있긴 한데, 2차 배열을 넘어가는 배열을 만났다. 만약에 뭐 학교에서 선생님이 시험 문제로 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그 교수가 학생 골탕 먹이려고 낸 거고, 실무에서 2차 배열을 넘어갈 일이 있다라고 하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뒤에서 배우는 컬렉션이라고 하는 기능들이 있어요.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해시맵이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통해서 2차 배열 넘어가는 형태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실제로 3차 배열부터는 그냥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더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래서 2차 배열 연습 문제를 남겨놓고 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내용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오늘 메서드까지는 같이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이거는 뭐 잠깐 살펴보는 거고, 이 메서드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public, static, void, main, string, args 요 블록 있죠? 요 블록에서 과연 얘하고 요거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는 단원이에요. 오늘 아마 여기까지 같이 다루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내용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를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제 포함되는 내용이고요. 이 다음부터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만의 특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가요.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을 다루면서 제일 먼저 다루는 게 클래스와 객체라고 하는 개념, 두 번째가 멤버 변수, 그 다음에 메서드에 대해서 좀 더 심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은닉성이라고 하는 특성, 여기서 getter, setter라고 하는 특수한 규칙을 적용한 기능들을 보고, 네 번째는 상속성, 다섯 번째는 추상화에서는 추상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라는 개념을 보게 돼요.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예외 처리. 이런 특성들을 쭉 보고 나면은 이제 자바라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규칙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 이제 자바를 활용한 본격적인 기능 구현, 날짜 처리라던가 파일을 생성하고 파일의 내용을 프로그램 안으로 가져온다던가 네트워킹이라던가 데이터베이스 연동이라던가 뭐 이런 그 좀 고차원적인 기능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1개월 차, 여기가 2개월 차, 요 이후 내용이 이제 3개월 차, 보통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2.5개월 정도 자바를 다루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과목으로 넘어가겠죠. 아마 이제 어느 강사님하고 공부를 같이 하시건 이 흐름대로 갈 거예요, 아마. 자, 그래서 마지막 날이기도 하니까 전체 자바라고 하는 그 실러버스 안에서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판서 자료는 조금 있다가 제가 톡에다가 올릴게요. 자, 필기한 거 올라갔고요. 자, 읽으시니까 또 이제 가볍게 몸풀기 합시다. 자, 어제 우리가 2차 배열이라는 걸 봤어요. 2차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배열 안에 배열이 들어있는 형태고, 선언할 때 대괄호를 2개로 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그 아래에 성적표라고 되어 있는데 성적표가 지금 여기 포함되어 있진 않고요. 이 성적표는 배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맨 처음에 어디 갔어? 스크롤 맨 처음에 나왔던 요거예요. 요거를 이름 따로 그 다음에 점수만 2차 배열로 정의를 해놓고 시작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 성적표에서 학생의 이름을 1차 배열로, 학생들의 점수를 2차 배열로 표현한 다음에 학생별로 총점과 평균을 구해서 출력해라. 출력 결과를 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게끔 한 거예요. 자, 일단은 학생의 이름을 이렇게 1차 배열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의 성적 배열을 2차 배열로 정의했는데 배열이 처음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여기 철수, 영희, 민혁, 그 다음에 92, 81, 76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럼 지금 이렇게 배열 두 개를 같이 사용해야 될 경우는 어떻게든지 인덱스 번호가 서로 연결되게끔 구성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네임스의 0번째가 철수라면 그레이드에서 0번째에 대해서는 전부 철수랑 연관된 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네임스의 i번째와 그레이드의 i번째 행이 같이 연결돼서 우리가 코딩이 가능해져요. 만약에 철수의 점수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되게 꼬이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뭐하러 굳이 어렵게 돌아가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레이드의 0번째 행에다가 철수의 점수를 부여하고요. 1번째 행에다가는 영희의 점수, 2번째는 이제 민혁의 점수를 넣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양쪽이 인덱스 번호가 똑같은 것끼리는 이제 연결이 가능하니까 둘 중에 어떤 배열을 가지고 반복 돌려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얘는 1차 배열이고 아래 거는 2차 배열이니까 지금 2차 배열을 가지고 반복 도는 게 반복의 범위가 더 크죠. 이런 배열 두 개가 나오면은 일단 인덱스를 어떻게든 연결시키는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고요. 자, 학생 성적 배열을 가지고 반복을 돌립니다. 지금 여기서 요구하는 총점과 평균은요, 행 단위의 총점과 평균이거든요. 전에 우리가 총점을 낼 때는 반복문 전에 변수를 먼저 초기화해야 된다 라는 거를 많이 강조했었는데, 만약에 이 초기화의 위치가 여기가 아니라 완전히 반복문, 이중 반복문 밖에 빠져버리면, 코드를 조금 내려서 봅시다. 자, 그레이드를 가지고 반복을 돌렸어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1차의 길이는 3이네요. 그래서 i는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i가 0일 때 그레이드의 0번째의 길이, 1일 때 1번째의 길이, 2일 때 2번째의 길이죠. 근데 다 똑같네요. 자, 그럼 얘는 이제 하나, 둘, 셋, 세 개니까 j2의 범위도 0부터 2까지 1씩 증가해요. 문제에서는 지금 요 변수의 위치가 이제 1차 반복문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바깥에 빠져 있다면 i가 0일 때 그레이드의 ij번째는 요게 될 겁니다. i가 0일 때에 그 j의 0번째, 1번째, 2번째가 되겠죠? 그럼 썸에다가, 요 밖에 있는 썸에다가 반복 돌면서 92, 81, 76을 더해요. 그 다음에 썸 나누기 그레이드 i의 랭스 3으로 나눠요. 그럼 평균이 나오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바깥에 있는 요 그레이드 랭스, 요 i는 names라고 하는 학생 이름하고 매칭이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i가 0일 때는 names의 i예요. 그래서 names의 i를 학생 이름으로 출력하고 총점 평균을 출력합니다. 자, 이렇게 끝나고 다시 1로 가면 i가 이제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1번째에 대해서 72, 95, 81을 썸에다 더하는데 이 과정에서 자, 반복 끝나고 지금 1로 왔죠. 여기는 안 했어요. 여기는 맨 처음에 한 번만 하고 그냥 반복으로 들어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준비했었던 썸이라는 변수가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더하게 돼요. 결론만 얘기하면은 2차 반복문 완전 바깥에서 변수를 초기화하면은 이 썸은 이 모든 원소에 대한 합계를 내요. i가 0일 때는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이거 더하고 i가 1일 때는 72에 95에 84를 더해요. 아까 더했던 걸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2차 반복을 돌릴 때 만약에 전체 합계다라고 하면은 변수를 완전 바깥에서 만드는 거고, 행단위 합계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변수를 초기화해야 돼요. 그래야 i가 0일 때 썸을 0이다 라고 만들고 i가 0일 때 j1을 가지고 합계를 냅니다. 그리고 쭉 넣은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i가 1이 되면 기존의 썸을 지우고 0부터 다시 시작하거든요. 얘 합산을 내고 나면 그 다음 줄로 왔을 때는 이전 합산 결과를 0으로 다시 비워버리고 다시 합산을 내는 거예요. 행단위 합산은 여기, 전체 합산은 여기. 변수 초기화 위치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이 문제는 그게 핵심이에요. 요것도 그림이 지금 없는데 어떤 아이템의 인벤토리를 이제 형상화한 거예요. 인벤토리가 있을 때 인벤토리가 이렇게 있는데 아이템들이 이렇게 쭉 있는 거예요. 뭐 무슨 포션, 무슨 검, 뭐 아이템 A, B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아이템의 가격이 500이고요. 가격이 500이고 현재 보유 수량이 291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템은 320 골드고 단위 골드. 그 다음에 아이템의 보유 수량은 586입니다. 그 다음 아이템은 100 골드고 아이템의 보유 수량은 460개고요. 그 다음 아이템은 120 골드고 아이템 보유 수량은 558개고요. 이런 식으로 인벤토리가 쭉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싹 다 팔았을 때 그 얼마를 벌 수 있는지를 정수 형태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라는 거고요. 단 제약 조건이 판매할 때는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냥 팔 수 있다라고 하면은 얘네끼리 이렇게 곱해서 싹 더해버리면 되는데, 원래 가격의 90%만 받을 수 있다 그랬으니까 이 원래 가격에다가 0.9를 곱해서 얘랑 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건 전체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요. 배열이 2차 배열이라 그래서 반드시 반복문을 이중으로 감쌀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가 용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그리고 몇 개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직접 계산을 하셔도 돼요. 0번째랑 1번째. 꼭 이거 가지고 2차 반복문을 돌릴 필요는 없어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자, 이쪽 방향이 행이죠. 주로 이 행을 i로 놓고 봅니다. i는 0부터 인벤의 랭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보다 작다. 그럼 i는 0부터 5까지 1씩 증가합니다. 자, 그러면 인벤의 0번째 행에 대해서 0번째
이게 단가였죠? 가격의 원래 가격 90% 0.9 곱해요. 그럼 500 곱하기 0.9 곱하기 보유 수량 291을 곱해요. 근데 이렇게 곱하면 0.9를 곱했기 때문에 결과가 실수 타입으로 나오는데 정수 형태로 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연산 결과를 정수를 강제 형변환을 해야 됩니다. 0.9를 곱하면 데이터 타입은 더블이 나와요. 실수를 곱했기 때문에. 정수 곱하기 실수는 결과가 실수잖아요. 거기에 정수를 또 곱해봐야 500 곱하기 0.9 정수 곱하기 실수니까 이 결과는 당연히 실수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정수를 또 곱해봐야 결과는 실수일 뿐이에요. 근데 이걸 정수 형태로 처리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 실수를 정수로 선언한 토탈에다가 합산하려면 실수를 정수로 강제 형변환을 해야죠. 형변환에 대해서 가물가물하고 있었죠. 옛날 게 갑자기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얼른 내가 이거 좀 부족하다 싶으면 얼른 앞에를 다시 참고해서 그 부족한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야지 거기서 그냥 하고 넘어가면 그게 쌓이면 본인이 도태돼요. 앞으로 이제 혹은 이제 이미 시작하셨거나 앞으로 이제 5개월 동안 이제 장기 레이스를 가실 분들일 텐데 그 기간 동안 본인이 뭔가 기억이 안 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그냥 바로 앞에 거를 뒤져서 바로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그거 모르는 게 그런 식으로 쌓이면 나중에 진짜 큰일 나요.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인트를 형변해서 토탈에다 더해서 총 판매 수익을 출력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자, 두 문제 봤고요. 이거는 뭐냐? 이게 마지막 문제구나. 자, 마지막 문제까지 봅시다. 이거는 직접 풀어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5행 7년의 배열을 정의하래요. 그래서 5행 7년의 배열을 정의했어요. 그 다음에 1번부터 6번까지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코드를 반복문 안에서 구현하래요. 자, 이 배열의 0번째 행에 대한 0번째, 1번째 칸은 0이 저장되어 있대요. 일단은 2차 배열을 반복문 안에서 처리하라고 했으니까 2차 배열을 만들어 놓고 이거를 탐색하는 반복문을 짭니다. i는 0부터 그 칼의 랭스, 그 다음에 j는 0부터 칼의 i번째에 대한 랭스 해서 반복을 돌려요. 근데 0번째 행이니까 i가 0일 때죠. 0일 때 0번째와 1번째 칸에 대해서는 열이니까 j죠. j가 0 그리고 0번째 이거나 5어 j가 1번째일 때 i가 0이고 j가 0번째이거나 j가 1번째일 때 이때는 각 칸에 0이 들어있대요. 자, 이 배열의 네 번째 행에 대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도 0이 저장되어 있대요. 네 번째 행이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칸도 0이 저장되어 있대요. 그 외에 나머지 칸에는 왜 나머지니까 else는 1부터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값이 차례대로 저장되어 있대요. 1부터 얘를 먼저 나머지 칸에 집어넣고 그 다음 칸에 2를 넣고 그 다음 칸에 3을 넣고요. 자, 그래서 요 코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칼의 i, j에다가 미리 준비한 변수 카운트를 넣고요. 그 다음에 다음번을 위해서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시키면 됩니다. 근데 이걸 줄이면 칼의 i, j번째에다가 카운트 플러스 플러스를 넣으란데 자, 플러스 플러스가 전체 수시간에 있으면 뒷북이라 그랬죠. 뒤에 붙어 있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거는 먼저 현재 카운트 값을 이 배열의 원소로 복사해 넣은 다음에 카운트가 1 증가하는 거예요. 후입 증가니까. 후입 증가 연산자니까
먼저 카운트의 값을 복사를 하고 나중에 1 증가합니다. 뒷북치는 애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2차 배열의 모든 원소가 쭉 들어가는데, 이거를 출력할 때 값이 0이면 탭키를 출력하래요. 값이 숫자인 경우는 빈자리를 공백으로 메꾸는 두 자리 숫자 형식 %2D로 출력한 다음에 탭키를 출력하래요. 한 행의 모든 원소가 출력되고 나면은 줄바꿈 하래요. 자, 이렇게 넣은 다음에 출력할 때는 얘가 0이면 탭키를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두 자리 숫자를 출력한 다음에 탭키 프린트 F로 넣은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반복문을 진행하는 동안 한 줄이 끝나죠. 행이고 요 안은 열이잖아요. 그러니까 열에 대해서 모두 끝나고 나면 이제 한 줄이 마무리된 거죠. 한 줄이 끝나고 나면은 줄바꿈을 하고 다음 줄로 넘어가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이제 뭐 조건을 이렇게 한꺼번에 넣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얘는 빼고,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모양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주의 시작 요일을 알아내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이 며칠까지 존재하느냐 요 조건을 알아내면은 그 달의 달력을 만들 수 있다라는 처리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첫 번째 달의 시작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랑 이번 달이 며칠까지 있는지를 알려면 아까 말했다시피 자바의 기능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건만 제가 그냥 임의의 값으로 선정을 해서 달력을 출력하는 자료 구조만 먼저 소개를 해본 겁니다. 자, 이렇게 세 문제요. 개당 5분씩 하셔서 여기까지 20분까지 마무리 하시고, 그 다음에 10분 쉬신 다음에 10시 반에 2교시 시작합시다. 2교시부터 메서드 시작할게요. 자, 이따 봅시다. 자, 다음 단원 넘어갈게요. 이미 최종 12단원까지는 제가 자료를 다 배포를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값복사와 참조복사라고 하는 규칙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메소드 설명 전에 값복사, 참조복사를 좀 먼저 보고 갑시다. 기본 자료형 변수 간에 대입하는 거하고 배열 간의 대입은요, 서로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 자료형은 차, 불린, 바이트, 쇼트, 인트, 롱, 플루트, 터블 얘네들을 뜻해요. 자, 먼저 값복사입니다. 기본 자료형 변수를 서로 대입할 경우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인트 타입의 변수끼리 복사한다거나 플루트 타입의 변수끼리 복사한다거나 그거예요. 기본 자료형 간의 대입은요, 단순 복사예요. 여러분이 A4지에 있는 내용을 다른 A4지에다 복사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복사본에다가 막 필기를 했을 때 원본의 필기가 자동으로 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복사 후 원본이 바뀌더라도 복사본에 영향이 없어요.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복사를 한 다음에 둘 중에 하나를 내가 수정한다고 해서 다른 데가 자동으로 같이 바뀌진 않아요. 기본 자료형 간의 변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int 타입의 a에다가 10을 저장하고 b에다가 a를 넣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출력할 때 10 출력되고 b도 마찬가지로 10이 출력이 되겠죠. 그 상태에서 a에 10을 증가시키면 a는 20이 나오지만 b는 여전히 10이에요. 그쵸? b에서 0을 빼면 a는 20이 되고 b는 0이 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10, 10, 20, 20, 20, 0. 10, 10, 20, 10, 20, 0. 자, 변수 간의 값복사. 변수라는 걸 선언하면요, 그 컴퓨터는 해당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맞는 공간을 램 안에 점유한다 그랬죠. 그래서 int형의 변수 a를 선언하면 int의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였어요. 최소한 int는 4바이트라는 거는 외우세요. 가급적이면. 자, 램 카드 안에 4바이트에 해당하는 영역을 점유하고 거기에 a라는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요.
변수의 값을 대입한다라고 하는 거는 점유해둔 메모리 공간에 데이터를 기록한다는 의미예요. 물론 이거는 10으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을 이진수로 바꾼 게 저장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인트형 변수 b를 선언하면 램상의 무작위 위치에 4바이트에 해당하는 공간을 새로 만듭니다. 메모리 공간을 무작위로 쓴다고 해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이에요. 자, b를 선언하면 아무데나 또 4칸을 잡아요. 그리고 b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 b에다가 a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a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b에다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변경하면은 실제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다르니까 여기에다 내가 20을 넣는다고 해서 이게 같이 바뀌진 않는 거예요. 근데 배열 간의 대입은 좀 달라요. 참조 복사라고 하는데요. 배열을 서로 대입할 경우에 배열 간의 대입은요, 배열의 변수 이름에 원소들을 참조시켜요. 그래서 복사본을 수정할 경우 원본도 같이 바뀌어요.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오리진이 1과 2를 원소로 갖는 배열이고요. 카피라고 하는 배열을 선언한 다음에 오리진을 넣습니다. 오리진의 0번째는 1이고 카피의 1번째는 2예요. 아, 오리진의 1번째는 2예요. 카피도 1이고 2겠죠. 똑같겠죠. 서로 대입했으니까. 자, 그래서 오리진이 1, 2, 카피도 1, 2예요. 여기서 카피의 0번째에다 100을 더하고 카피의 1번째에 200을 더해요. 그럼 여기는 101이 되고 여기는 202가 되겠죠. 근데 출력해보면 오리진이 같이 바뀌어 있어요. 101, 202, 101, 202가 나와요. 출력 결과 확인해 볼까요? 똑같이 나오죠? 이게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원리를 보면, 컴퓨터는요, 컴퓨터 메모리는 각각의 칸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 값을 무조건 인트형으로 관리해요. 만약에 요 칸의 위치가 지금 L-4예요. L의 4. 편의상 엑셀의 표기법으로 사용하지만 컴퓨터는 0, 1, 2, 3, 4, 5, 6 모든 칸에 1년번호를 붙여요. 그래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숫자 값인데 편의상 L4라고 한 거예요. 이 L4라는 위치를 어딘가에 기록을 하고 싶으면, L4라는 위치를 기록하고 싶으면 그걸 무조건 int 4바이트로 잡아요. 자, int 타입의 배열 A를 선언한다라고 하는 건요, 무조건 이 A는 4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배열 자체의 메모리 크기는 4바이트예요. 그래서 배열을 선언할 때 데이터 타입으로 명시되는 int라는 거는 여기서 만든 이 변수에 정수형 배열의 위치를 저장할 수 있는 걸로 용도를 제한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저장될 수 있는 거는 4바이트니까 int잖아요. 근데 여기에 저장할 수 있는 게 100 이런 값이 아니라 어딘가에 다른 칸의 위치를 저장하는 용도라는 거예요. 여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new int 2라고 하면은 int형 변수 2개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 칸에 그 시작 위치부터 몇 칸으로 구성된 배열이 존재하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코드는 메모리 어딘가에 int형 변수 2개가 묶인 배열이 존재해요. 이렇게. 그 배열의 시작 위치를 a라는 변수에 저장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배열이에요. 자, int형 변수 2개가 있으니까 연속적으로 8바이트 공간이 생기겠죠. 이 8바이트의 공간을 A라고 하는 곳에다가 시작 위치를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A라고 하면은 A에 저장되어 있는 H3를 찾아가는데, 거기에 있는 애들을 처음에 new int라고 만들었잖아요. int는 4바이트니까 여기에 몇 칸이 있건 간에 4칸씩 쪼개서 읽겠다는 뜻이 돼요. 자, 만약에 배열이 이렇게 선언되면은
아래 같은 의미예요. B라고 하는 정수형 변수, 얘는 무조건 정수형 변수예요. 이 변수에는 더블형 배열의 위치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더블형 배열 3칸을 어딘가에 만들고 그 시작 위치를 B에 저장해요. 근데 이 B가 저장하고 있는 위치부터 8바이트씩, 더블이 8바이트니까 3개의 임으로 24칸의 메모리가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24바이트인데 그 24바이트의 시작 위치를 B라고 하는 값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B는 무조건 int예요. 근데 B에 저장할 수 있는 값은 더블형 배열의 시작 위치만 저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그 배열 A의 0번의 값을 대입한다는 거는 A라는 변수에 저장된 메모리 위치를 찾아가서 uint에 따라서 4칸씩 나누고 그 중에 0번째 영역에 1을 넣는다예요. 그러니까 위의 그림을 다시 보면 A의 0번째라고 하는 거는 A가 저장하는 게 H3니까 H3칸을 찾아가서 0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그 0번째라는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은 만들 때 uint라고 만들었으니까 H3부터 시작되는 칸은 int 4칸씩 쪼개서 읽는 거다 라고 명시를 해놓은 거죠. 자, 이게 지금 배열의 구성 원리인데 새로운 정수형 배열 B를 선언하면은 배열의 위치값을 저장할 수 있는 정수형 메모리 공간을 따로 또 만들겠죠. 근데 거기다가 이 A를 B에다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A가 저장하고 있는 H3라는 값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A의 0번째도 H3의 0번째, B의 0번째도 H3의 0번째니까 두 개를 바꾸면 같이 바뀝니다. 이런 상황을 참조 복사라고 해요. 배열은 무조건 참조 복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복사하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배열 간의 복사는 이 규칙을 모르고 처리하면은 그 의도치 않은 오작동이 발생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배열을 각 복사 형태로 처리하려면 배열의 각 원소를 개별적으로 복사해야 돼요. 이렇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배열 8칸짜리를 만든 다음에 이게 아니라 J의 7, J의 7이라고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서 넣고 여기 0번째 있는 값을 여기다 넣어라, 요 값을 여기다 넣어라, 이런 식으로 코딩을 짜야 돼요. 자, 그래서 1과 2를 저장하는 인트형 배열을 만들고 카피라는 배열을 짜면서 원본하고 길이가 똑같이 만듭니다. 오리진의 랭스는 2니까 uint 2죠. 그러니까 두 칸짜리 빈 배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원소를 개별적으로 복사해야 독립적인 배열이 만들어져요. 1, 2, 1이겠죠. 이렇게 복사하고 나면은 복사본을 수정하더라도 원본은 멀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각각 따로 변해 있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이렇게 복사하는 거는 뭐 반복문을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이렇게 복사하면 배열이 한 50칸짜리다 라고 하면 좀 한두 끝도 없잖아요. 언제 코딩 다 해요. 그래서 자바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를 쓸 수 있어요. system.array copy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원본 배열, 원본의 복사 시작 위치, 복사될 배열, 복사가 시작될 위치, 복사할 값의 길이. 자, A가 1, 2, 3, 4, 5, 6, 7, 8, 9, 0이에요. B를 5칸짜리로 만들어요. 자, 그러면 B가 5칸이죠? A의 세 번째 칸부터 0, 1, 2, 3이죠. A의 세 번째 칸부터 B에다가 복사하기 시작을 해요. B의 두 번째 위치에. 그럼 A의 세 번째 위치부터 B의 두 번째 위치에다가 복사하기 시작하는데 3개를 복사하라는 얘기예요. 3개. A의 세 번째 칸부터 B의 두 번째 칸에다가 3개를 넣어라.
그럼 배열을 통째로 복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new int a length라고 하면은 길이가 똑같은 배열이 만들어지겠죠? system.array copy a의 0번째 위치부터 b의 0번째 위치에다가 이게 개수잖아요. 즉 복사할 길이라고요. a.length a의 개수만큼 복사해라 라고 하면은 배열이 완전 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하면 한 줄로 끝낼 수 있어요. 이거 자바에서 되게 중요한 거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system.array copy라고 하는 기능은 굉장히 로우한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거 알려주는 수업을 잘 못 본 것 같아. 자, 배열 복사입니다. 1, 2, 3, 4, 5 5칸짜리를 만들었죠. 카피, 오리지널 랭스 똑같은 5칸짜리 길이를 만들어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자, 오리진의 0번째부터 여기가 1, 2, 3, 4, 5가 있는데 오리진의 0번째부터 카피의 1번째에다가 3개를 복사해라. 하나, 둘, 셋. 1, 2, 3을 복사해라.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오리진의 i 0번째는 1. 그 다음에 카피의 0번째는 카피 i. 자, 배열은 값이 저장되지 않은 기본값이 0이라 그랬죠? 그럼 처음에 출력하는 거는 1하고 0. 2, 1, 3, 2, 4, 3, 5, 0. 자, 주로 이렇게 통째로 복사할 때는 그냥 오리진의 0번째부터 카피의 0번째에다가 오리진의 개수만큼 복사해라. 이렇게 하면은 두 개가 완전 복사가 돼요. 자, 처음에는 오리진 1, 2, 3, 4, 5, 카피 0, 1, 2, 3, 0. 근데 완전 복사 되죠. 자,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좀 옛날 프로그래밍어는 값복사, 참조복사라고 부르는데 최근 프로그래밍어들은 이렇게 불러요. 값복사를 깊은 복사라고 표현하고 참조복사를 얕은 복사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깊은 복사, 얕은 복사도 용어를 기억해 놓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바만 해서 끝날 게 아니에요. 최소한 웹사이트 개발할 때 공부해야 될 랭귀지가 일단 자바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바,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동을 위한 SQL, 웹페이지 제작을 위한 HTML, HTML하고 CSS는 보통 같이 묶어요.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하고 자바는 완전 다른 거예요. 최소한 이렇게 배운 다음에 얘네들을 각각 독립 과목으로 배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전부 하나로 엮어서 자바 웹 프로그래밍을 배우는데 보통 순서가 JSP, 그 다음에 서블릿, 그리고 이 두 개가 결합된 스프링. 보통 이런 루틴을 타요. 근데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같은 현상을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고 불러요. 이 두 개가 완전히 서로 다른 언어인데 같은 현상을 다른 용어로 부르는 것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용어 정리도 잘 해놓으시면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진행되는 예제들 몇 개 있죠. 어레이 카피 3 하나, 어레이 카피 2 둘, 그 다음에 올라가서 그냥 어레이 카피 총 3개 예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지금 50분이에요. 시간이 평소보다 조금 짧게 걸렸네요. 그러면은 요거 실습을 3개니까 50분부터 10분까지 하시고요. 10분 쉬었다가, 자, 다음 교시 10분만 압축해서요 11시 20분에 시작할게요. 11시 20분에 이제 마지막 메서드 보고, 메서드 이제 2시간 동안 쪼개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따 봅시다. 11시 20분에 시작합니다. 자, 같이 살펴볼 마지막 주제는요, 메서드라고 하는 주제예요.
이 메서드를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함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좀 용어가 익숙하지 않나요? 별로 그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가 맞습니다. 예, 맞아요. 자, 우리가 프로그래밍 언어의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3세대 언어에 접어들면서 그 수학의 표현식을 가져와서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게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안 없어질 거니까 익숙해지세요. 자, 메서드라고 하는 것, 즉 함수라는 건요, 꼭 자바뿐만이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사용하는 최소한의 기능 단위예요. 그래서 그 자주 등장하는 코드를 재사용하기 위해서 그룹화해 놓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작성했었던 메인 클래스 형식이 이렇게 돼 있죠. 퍼블릭 클래스, 요 키워드는 그냥 지금은 상용구처럼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헬로 월드라고 들어가는 이게 파일의 이름이죠. 파일 이름이라고 하는 부분도 나중에 객체 지향에선 설명이 한번 바뀔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이해하기 쉽게 파일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퍼블릭이라고 하는 키워드랑 스테이틱, 클래스 요 세 가지는 현재는 그냥 상용구라고 이해하세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객체 제한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야만 저 키워드들의 기능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그냥 상용구로 적용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원에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보이드라는 애는 뭐냐, 메인은 뭐냐, 스트링 배열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과연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 단원에서 살펴볼 겁니다. 자, 보이드 키워드의 기능, 메인 대신 다른 이름으로 직접 쓰는 거, 그 다음에 요 이름, 요거 설명드릴 거예요. 그 PDF 파일을 배포할 때 파일을 작성하고 나면은 이게 제가 지금 이거를 크롬 브라우저로 다시 렌더링을 한 건데, 크롬 브라우저에서 요거 표시할 때는 앞뒤에 달러기호가 있으면 이렇게 수식처럼 보여주는데 PDF로 변환할 때는 그게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뭐 내용 알아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으니까 그냥 요거는 그대로 가고 있어요. 자, 우리가 수학에서 fx는 x 플러스 1 이런 거 이제 수학 함수로 치죠. 자, 이 수식은 x라는 조건값에 따라 x 플러스 1이라는 계산식을 재사용합니다. 자, f에다가 5를 주면은 x 플러스 1이 발동해서 6이 되죠. f에다 10을 줘도 x 플러스 1이 발동해서 11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f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을 두 번을 재탕시킨 거예요. 맞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프로그램에서 함수를 바라보는 거는 이 수식을 증명하고 세우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에 딸려 있는 수식을 우리가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에서는 그 함수라고 하는 용어를 그 자바 같은 객체 지향 언어는요, 메서드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불러요. 프로그램도 특정 기능, 우리는 지금까지 기능이라고 하는 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거밖에 안 배웠어요. 그런 것들을 그룹화해서 재사용하기 위한 단위를 만드는데 이걸 메서드 혹은 함수라고 해요. 자, 그럼 프로그램에서 메서드 정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블록 안에 존재하고요. 다른 메서드와 순서 상관없습니다. 얘네들끼리는 순서 상관없고요.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그 다음에 메서드 이름을 적어요. 뒤에 괄호를 하나 붙여요. 이 보이드 키워드의 기능과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는 경우는 이따 좀 뒤에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블록을 열어요. 이 안에서 수행할 동작을 명시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퍼블릭, 스테이틱은 각각 별도의 기능을 갖는 예약어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 기능을 소개할 기회가 없어서 지금은 그냥 메인이랑 동일한 형태로 계속 쓸 겁니다.
자, 이렇게 메서드, 함수라는 걸 만들면요. 우리 또 수학에서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만들면 요것만 정해놓고선 아무런 의미가 없죠. f에다가 5라도 주면은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함수도 마찬가지예요. 메서드라는 걸 정의하고 나면은 이걸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 동작도 안 해요. 메서드 이름을 부르면서 요 괄호를 한번 명시해줘서 이렇게 명령어처럼 얘를 사용을 해야만 얘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 이 f도 이렇게 사용을 해야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거를 호출한다 라고 표현을 해요. 자, 메서드는 반드시 클래스 블록 안에 포함되어야만 해요. 메서드 밖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하나의 클래스의 이름이 똑같은 메서드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수학에서도 함수 여러 개 만들면은 f1x, f2x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냥 fx라고만 하면 헷갈리니까. 마찬가지예요. 이름이 똑같은 함수가 공존할 수 없습니다. 이 특정 조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 클래스라는 걸 배울 때 메서드 오버라이드, 오버로드 이런 규칙을 배우는데 그때 다루게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거를 하나의 규칙으로 생각하세요. 자, 메서드 이름 규칙, 영어 숫자 언더바 달러 조합만 쓸 수 있고요. 첫 글자는 반드시 영어로만 지정 가능하고 2개의 단어 이상을 쓰는 경우 변수 이름이랑 똑같죠? 자바에서는 보통 요 카멜 포기법을 쓴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규칙을 더 들어가면요. 메서드는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이 수행해야 되는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정의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첫 글자는 영어 소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내용 작성하기라고 하면 write content, 계정 탈퇴하기면 confirm account out, 상품 취급은 add product, 항목 삭제, remove item 이런 식으로 동사 플러스 목적어 형태로 쓰는 게 많아요. 절대적인 규칙은 아닌데 많이들 이렇게 써요. 근데 첫 글자를 소문자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웬만하면 꼭 지키세요. 자바가 코딩 규칙에 대해서 굉장히 꼰대스러워요. 왜냐면 이런 규칙들이 반드시 지키지 않아도 뭐 코딩상에 에러가 발생하는 건 아니지만 전 세계 자바 개발자들이 아름아름 다 준수하는 규칙이니까 거의 무슨 관례처럼 다들 지켜요. 이런 규칙을 지키면 장점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코드를 A라는 사람이 작성한 코드가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다. 그러면은 B라는 사람이 그 코드를 확인할 때 이 규칙을 공유하고 있다면 내용을 파악하기가 더 쉬운 거죠. 그런 이유 때문에 코딩 규칙을 지키는 거는 실무 프로그래밍에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자바가 그 규칙에 좀 꼰대스럽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직접 메서드라는 걸 정의하고 호출해보죠. 자, 메서드 간의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프로그램은 항상 메인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네들끼리 순서가 서로 바뀌어도 메인이 출발점이에요. 무조건. 소스 코드에서의 순서에 상관없이 메인이 시작점이에요. 자, 메인으로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F라는 애를 호출하고 있죠. 그럼 프로그램의 제어가 일로 한번 넘어가요. 그래서 여기를 주르륵 실행을 합니다. X는 5고 X 플러스 1을 출력하래요. 6이네요. 선언된 변수를 10으로 바꾸고 또 출력해요. 11이 출력됐죠? 그리고 여기 끝나잖아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 다음에 거기서 다음 줄로 넘어가요. 자, 또 호출했어요. 그러면 일로 와서 여기를 한번 쭈르륵 실행하고 다시 돌아가겠죠? 메인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종료돼요. 자,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요. 이 f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함으로 인해서 이 안의 코드를 2번 재사용했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함수의 의미는 코드의 재사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파라미터. 수학에서 말하는 매개변수입니다. 자, fx는 x 플러스 1일 때 얘를 우리가 매개변수라고 부르죠. 용어가 여러 가지죠.
이때 함수 x는 주어지는 값 x에 따라 각각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요. 수학에서 함수 fx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 주어지는 조건값, 이거를 매개변수라고 부르는데 프로그램에서는 그냥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파라미터. 근데 이거 줄여서 그냥 파람이라고 부르는 사람 되게 많아요. 실제로 표기도 이렇게 하고요. 프로그래밍 쪽 공부하다 보면은 되게 웃긴 게 되게 말도 안 되는 약자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들은 좀 적응을 하셔야 돼요. 자, 메서드도 자신이 필요하는데 필요한 조건값을 메서드 이름 뒤에 이 소괄호에다가 변수 형태로 선언합니다. 이걸 파라미터라고 해요. 이렇게 메서드의 파라미터가 정의가 되면은 걔를 호출할 때 반드시 거기에 맞는 값을 전달해 줘야 돼요. 그러면 풀라는 애를 호출하면서 바라는 변수에다가 100이라는 값을 대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진짜 fx를 만든 거예요. f라는 애를 정의하면서 x라고 하는 그 파라미터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은 메인에서 f 호출할 때 거기 x에 저장될 값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이 의미가 얘가 이제 x를 선언했으니까 x에다가 5를 대입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x 플러스 1이면 y는 6이 되겠죠? 그럼 이제 f에 x값 출력해주면 5는 y값 6 이렇게 한번 출력을 하겠죠.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자, 10을 또 보내요. 그러면 이번에는 x에다가 10을 대입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y는 11이 되겠죠? 그럼 출력할 때 f에 x 먼저 출력해주니까 10은 11이라고 출력을 하겠죠. 출력 결과 밑에 있네요. 자, 이거 호출할 때 이렇게 그냥 직접 값을 주는 게 아니라 int 타입의 a는 100이라고 선언하고 f에다가 a를 전달해라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로 파라미터를 선언했잖아요. 그럼 x에다가 a를 넣으란 뜻이에요. a가 100이고 x에다 a 넣으면 100이 되는 거죠. x가 100이 되는 거죠. 이게 파라미터라는 걸 선언하면은 꼭 int x는 1, f의 x 그러면 얘다. 꼭 이렇게 전달할 때 변수랑 받는 변수가 이름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아니에요. int 아까처럼 a는 1, f에다가 a를 보내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 x는 a다 라고 받는 거예요. 꼭 보낼 때 이름이랑 받을 때 이름이 똑같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복사되는 거예요. 자, 그럼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럼 다중 파라미터 이런 경우요. 매개 변수가 2개 이상 필요할 때 보통 이제 f의 x1, x2 이런 수학에서 이렇게 풀더라고요. 그냥 fx, y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수식이 있으면 이렇게 매개 변수가 여러 개 있는 함수를 호출할 때는 각각 값을 전달해 줘야 돼요. 프로그램도요, 만약에 2개 이상의 파라미터가 필요하면은 콤마로 구별해서 여러 개 선언하시면 됩니다. 이때 뭐 파라미터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선언하시면 돼요. 반드시 int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호출할 때도 반드시 값을 이렇게 맞춰서 전달해 줘야 되죠. 자, myMethod3라고 하는 예제를 또 준비했어요. f에 5와 10을 줍니다. 메인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5하고 10을 들고 일로 가요. 여기가 5가 되고 여기가 10이 되네요. 그럼 z는 16. 자, 이 자리에 x 출력하고 y 출력하고 z 출력하는 거죠. x는 5, y는 10, z는 16이네요. 그래서 f의 5, 10은 16이다. 자, 끝났으니까 돌아가요. 다음 줄에서 10하고 20을 줘요. 10, 20이죠.
x는 10, y는 20, z는 31이죠. 괜찮나요? 어렵지 않죠? 이제부터 중요한 건요, 이 데이터들의 흐름 그리고 코드의 진행 흐름을 따라다니시는 거예요. 여태까지 코드는 뭐 반복문 같은 경우는 좀 왔다 갔다 했지만 그냥 메인 안에서 순서대로 쭉 흘러가는 대로만 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코드가 다른 블록으로 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시면은 끝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서 값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넘어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게 태블릿 PC 같은 거 있으면은 코드 이렇게 스크린샷 떠갖고 열어놓고 직접 본인이 필기하는 거, 요즘은 그렇게 공부 가능하니까요. 그게 아니면은 코드 인쇄해놓고 펜으로 이렇게 하는 거, 인쇄하기가 어려우면 코드를 직접 쓰는 게 사실 베스트기는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화면에 낙서하는 프로그램을 쓰는데 이걸 쓰기 위해서 지금 PC에 태블릿을 따로 구매해서 설치했거든요. 마우스로는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까 만약에 PC용 태블릿이 있으시다면 이런 식의 공부도 가능하긴 하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요거까지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잠깐만. 분량 좀 체크합시다. 아, 얘는 내용이 좀 길구나. 오케이. 자, 한꺼번에 너무 많이 보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자, 예제가 3개 있네요. 지금 40분이니까 12시까지 실습하시면은 3개 충분하죠? 네, 10분 쉬었다가 12시 10분에 시작합시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 조금 이대로면은 조금 일찍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이니까 뭐 조금 일찍 끝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까지가 오늘 분량이니까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분량 쭉 진행할 겁니다. 자, 12시 10분에 다음 이어서 할게요. 이따 봅시다. 자, 이 소스 코드를요, 제가 따로 복사해서 준비를 해볼게요. 마이무스도 3점 잡아라고 파일을 따로 복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거를 그냥 실행할 때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현재 그냥 F5키를 누르고 있죠. 그럼 이렇게 결과가 떠요. 자, F5키를 누르면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가 명령 프롬프트를 가동하면서 자바를 컴파일하기 위한 명령, 그리고 자바를 실행하기 위한 명령을 자동으로 이렇게 실행을 해줘요. 뭔가 옵션들이 되게 많이 붙어 있긴 한데 그 옵션들 빼고 이제 기본 형태로 이거를 직접 컴파일이라는 걸 해본다면,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일단은 명령 프롬프트를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까지 이동을 해야 돼요. 소스 파일이 있는 위치를 이동하기 위해서 cd라는 명령을 치고서 내가 가고 싶은 폴더 경로 입력하면 되죠. 근데 경로가 이렇게 한글 같은 게 복잡하게 되어 있으면은 경로를 다운표에 넣어야 돼요. 자, 왔어요. 자, 지금 폴더가 있는 위치까지 들어왔죠. 여기서 자바 c 한 다음에 소스 파일 이름을 입력하면은 컴파일이 돼서 클래스라는 이름의 확장자가 생겨요. 이게 자바 바이트 코드예요.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자바 한 칸 띄고 편의상 확장자를 뺀 파일 이름을 입력한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는 이 클래스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어를 입력하면은
이게 이제 자바 버추얼 머신을 가동시키는 거예요. 자바 버추얼 머신이 요 클래스, 정확히는 컴파일이 된 파일이죠. 얘를 이렇게 쭉 실행을 하면서 이거는 자바 안에 사전에 약속이 돼 있어요. 이 안에서 메인이라고 부르는 애를 찾아서 실행하자라고 자바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서 처음부터 약속이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메인을 프로그램의 시작점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메인이 실행됐다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메인이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출력하고, 메인이 종료되었습니다 라고 한번 해보죠. 컴파일을 다시 합니다. 소스가 바뀌면 컴파일 다시 해야 돼요. 다시 실행합니다. 자, 메인이 실행됐다는 게 먼저 나오죠. 자, 그럼 이 메인이라고 하는 거에 명시되어 있는 이 ARDS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도대체 뭐냐?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돼요. 이게 없으면은 컴파일은 되는데 실행을 못 해요. 컴파일은 되는데 실행해 보면은, 자, 이런 형태의 메인이 없다라고 하면서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자바가 무조건 얘를 찾는다는 게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얘는 뭐냐? 컴파일 다시 하고 실행할 때 for int i는 0부터 i는 args.m length까지 i++ 일단 배열이니까요. 반복 돌리면서 출력을 해볼게요. 프린트 f로 args의 %d는 스트링이니까 %s로 가야겠죠? 줄바꿈 한번 합시다. 자, %d 자리에는 i를 줄 거고요. %s 자리에는 args의 i번째를 줄게요. 이거를 출력해 볼게요. 일단은 args 내용 확인, 끝. 네,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컴파일 다시 하고 실행을 합니다. 지금 실행하면 ARGS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확인 끝.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됐죠.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저 ARGS는 뭐냐? 실행할 때 파일은 뒤에 한 칸씩 구별해요. 헬로 월드 나이스 자바 안녕 자바 이렇게 하고 엔터를 치면 나오죠. 이 ARGS는요, 실행할 때 여기까지가 메인을 호출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 뒤에 공백으로 구별하는 값들을 전달받는 파라미터예요. 근데 이거를 전달하려면은 매번 우리가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를 통해서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귀찮잖아요.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F5키 누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쓰는 거예요. 그냥 귀찮으니까. 네, 범수님 질문에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그럼 이제 다음 거로 갑시다. 자, 함수의 결과값입니다. 메서드의 결과값이라고 해도 되겠죠? 자, 수학에서 함수는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수식에 대한 결과를 반환해요. fx는 x 플러스 1이라고 방정식이 있으면 y는 f의 5라고 하면은 이 5가 x 자리로 들어가서 수식이 계산되죠? 그럼 결과값이 6이잖아요. 그걸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려줘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이제 6이 되는 거죠. 이렇게요.
함수 fx는 자신이 호출된 위치로 연산 결과인 6을 반환해요. f가 y의 결과값을 대입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돼요. f가 y의 결과값을 대입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 결과값을 갖다 놓는 거예요. 자, 메서드가 수행 결과를 자신이 호출된 위치에 반환하는 걸 리턴이라고 하고요. 이때 반환되는 걸 리턴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덧셈 결과를 리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프로그래밍에서 값을 리턴할 때는요, 리턴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리턴 하고서 100이라고 하면은 이 풀을 호출하면 이 100이라는 결과값이 이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int 타입의 k는 하고서 결과값을 다른 변수에 복사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얘가 리턴하는 게 정수죠. 그러면 메서드를 선언할 때 void 대신 리턴하고자 하는 값의 데이터 타입을 반드시 명시해야 돼요. 이거를 리턴형이라고 해요. 리턴형, 리턴 타입 뭐 그렇게 불러요. void는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 리턴 값은 함수가 호출되는 위치에 결과값을 돌려놓는 원리이기 때문에 일반 변수처럼 쓸 수 있습니다. 자, 풀을 호출하면은 이 자리에 100이 리턴 되니까 여기가 100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을 바에다가 넣는다. 자, 이걸 왜 자꾸 함수가 호출된 자리에 결과값을 갖다 놓는다를 강조하냐면은, 안 그러면 이제 밑에 코드들은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푸가 결과값을 바에다가 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코드는 설명이 안 돼요. 푸가 리턴 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 갖다 놓는다 라고 설명을 해야 100 더하기 5가 이어지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리턴 값을 갖는 함수는요, 직접 출력이 됩니다. 왜냐면 자기가 호출된 자리에다가 100을 갖다 놓기 때문에 100을 출력하는 명령어가 완성되는 거죠. printf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호출된 위치에다가 100을 갖다 놓기 때문에 %d에 연결이 되겠죠. 자, 이렇게 결과값을 갖다 놓기 위한 게 리턴입니다. 만약에 리턴 값을 2개 이상 보내야 될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은 배열로 묶어서 리턴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100과 200을 리턴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언할 때 리턴 타입을 int형 배열로 선언하고 중괄호 넣고 100, 200 이렇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도 int 타입의 배열 k는 푸 이렇게 호출해야겠죠. 그럼 k의 0번째는 100이 되고 k의 1번째는 200이 되겠죠. 배열도 리턴이 가능합니다. 자, 메서드가 수행되는 도중에 특정 조건이 충족돼서 리턴을 만나면 메서드는 그 즉시 수행을 중단합니다. 그래서 메서드가 실행하는데 충분한 조건값이 전달됐는지 검사하는 용도로도 써요. x가 10보다 작은 경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료. void 타입은 리턴 값이 없다는 뜻이니까 이런 경우는 그냥 리턴 키워드만 주면 돼요. 그럼 만약에 x로 전달된 게 2다. 그러면 if문으로 검사했을 때 2가 10보다 작다가 참이 되죠. 그러면 if문 안으로 들어가서 리턴을 만나요. 그럼 여기서 종료하고 여기는 실행을 안 해요. 만약에 x가 100이 전달됐다. 100이 10보다 작다는 거짓이죠? 그럼 if문 건너뜁니다. 그럼 여기서 출력을 하겠죠.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가 충분한 게 이제 그 조건이 성립이 되는지를 검사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처리 로직을 수행할지 여부를 판독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x가 10보다 작을 경우 0을 리턴합니다. 자, 리턴 x 플러스 10 int 타입을 선언했기 때문에 중단할 때는 뭐라도 숫자를 리턴해야 돼요.
처리 중단을 위한 리턴이라도 정수형의 값을 반환해야 돼요. 파라미터 타입이 선언되어 있으니까. 이때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게 보통 0이에요. 2가 전달됐다. 2가 10보다 작다. 조건 참이니까 리턴 0. 근데 100이 전달됐다. 조건 거짓이니까 100 더하기 10을 리턴. 조건 없이 리턴 키워드를 쓰는 경우. 메서드가 들어왔는데 들어오자마자 리턴이래요. 그러면은 이 밑에 코드는 필요가 없죠. 여기서 처리 중단하니까. 그러면은 자바에서는 도대체 쓸데도 없는 코딩 왜 했어요? 라고 하면서 에러 나요. 의미 없는 구분이라고 하면 에러가 나는 거죠. 여기서. 그러니까 메서드 중간에 들어가는 리턴은 반드시 if문으로 감싸야 됩니다. 나눗셈을 위한 메서드를 하나 정의했어요. x하고 y를 받아서 x 나누기 y를 z에 저장한 다음에 리턴하는 게 목적인데, 모든 나눗셈은 0으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y 값이 0으로 전달될 경우엔 여기서 에러가 납니다. 그럼 그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if문으로 y가 0이라면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면서 0을 리턴 시켰어요. 자, 10과 2가 들어가요. x가 10이고 y가 2면은 y는 0이 아니니까 들어와서 10 나누기 2에서 결과값 5가 리턴이 됩니다. 그럼 이 5라고 하는 값이 자기가 호출된 자리를 메꾸니까 A에 5가 저장되고 결과값은 훌륭하게 나올 겁니다. 근데 다음 줄 3하고 0을 줘요. x가 3이고 y가 0이에요. 그럼 여기에 걸리죠. 여기서 0을 리턴했으니까 0이라는 값이 이 자리에 채워집니다. 그 전에 이게 먼저 출력이 될 거고요. 그럼 B에 0이 들어가서 3 나누기 0은 0이다 라고 나올 거예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이번에 이런 거 봅시다. f1x는 x 플러스 1이고요. f2y는 f의 1 하고 전달받은 y를 줘요. 곱하기 2를 해요. 자, 그러면 f2에다가 10을 주면 y가 10이 된 거죠. 이 수식 안에서 y를 다 10으로 바꾸면 돼요. 그럼 f1에 10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다시 f1을 호출했네요. x에 10이 가요. 그러면 10 더하기 1. 여기서 반환하는 게 호출된 자리로 가죠. 이 자리는 11 곱하면 22. 이렇게 함수 간에는 서로 호출이 가능해요.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예요. 자, f1x, f2y를 정의했는데 f2y는 f1한테 지가 전달받은 파라미터 값을 그대로 토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10이고요. f2한테 a를 줍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를 부르죠. 그럼 여기서 y에다가 a를 대입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값은 10이네요. 자, 그럼 f2에 y니까 f2의 10은 f1의 10 곱하기 2가 돼요. 자기가 전달받은 y 값을 f1한테 돌립니다. 10이라 그랬죠. 이걸 갖고 이번엔 1로 가는 거죠. 그럼 x가 10이 됐네요. 자, f1의 10은 10 더하기 1이래요. 자, 리턴 x 플러스 1. 자, 리턴 되는 게 11인데 이 결과값을 자기가 호출된 자리로 돌립니다. 그럼 이 자리가 뭐가 된다고요? 11. 거기다 2를 곱하면 22. 자, 리턴해요. 그럼 이제 f2를 처음 호출한 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이 자리가 22가 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의 흐름을 계속 쫓아다니셔야 돼요. 데이터의 흐름을 놓치면 게임 끝이에요. 자, 요 예제에서요, 맨 처음에 호출 순서를 봅시다. 무조건 메인이 제일 먼저 시작되죠. 메인이 F2를 불러요. 그럼 여기가 실행되고요. 이 안에서 F1을 불러요. 그럼 F1이 제일 세 번째로 호출되죠.
그 다음에 종료 순서를 보세요. 실행 순서는 1 다음에 2 다음에 3으로 들어갔는데 3이 먼저 끝나야 3이 실행되는 동안은 F2는 여기서 멈춰 있는 거예요. 나머지 실행을 못해요. 그래서 3이 먼저 종료가 돼야 그 다음에 돌아가서 2가 종료 가능하죠. 그리고 2가 종료가 돼야 F2가 종료가 돼야 1로 돌아가서 메인이 종료가 됩니다. 1번. 그러니까 호출 순서와 종료 순서는 역순이에요. 1로 들어가서 2로 가요. 그럼 2가 실행됐지만 아직 1은 안 끝나요. 여기서 F1을 불러요. 그럼 F1이 종료되지 않으면 F2도 안 끝나. F1이 끝나면 그 다음에 F2가 나머지를 수행해서 끝나고 그제서야 메인으로 돌아가서 메인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호출 순서는 메인 F2, 1. 종료돼서 가장 먼저 결과를 만들어내는 순서는 F1, F2 메인. 자, 메서드 A가 실행하는 도중에 그 안에서 메서드 B를 호출하면은 B가 종료되기 전까지 A는 종료하지 못하고 대기 상태가 됩니다. 즉, 가장 먼저 실행된 메서드가 가장 나중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first input, last output 이라고 부르고요. 이 관계를 FIA로 혹은 한자로 선입 후출 관계라고 하는데요. 이런 관계를 프로그래밍에서 스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스택 관계다라고 하면은 first input, last output 관계입니다. 자, 아까 예제에서 바로 직전 예제에서요. 각각의 메서드 시작과 종료에 대한 추정문을 넣었어요. 리턴문 밑에는 코드가 있을 수 없으니까 종료라는 메서드 그 추정문은 리턴 전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F2 시작, F2 종료를 넣습니다. 그럼 얘네가 출력되는 순서를 보면 메인 시작이 제일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F2를 부르러 가요. 거기서 F2가 출력이 되고 1번, 2번 여기서 F1을 또 부르러 갔네요. 여기가 세 번째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쭉 와서 F1이 종료되니까 네 번째 출력, F1 종료하고 리턴했으니까 돌아가서 F2 종료, 다섯 번째 출력, F2가 끝나면 다시 메인으로 돌아가서 여섯 번째 출력. 그래서 출력 결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시작, F2 시작, F1 시작, 종료는 F1 종료, F2 종료, 메인 종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순서들, 시작과 종료의 순서들 잘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제 문법의 중첩 구조에 대해서 보면서 변수의 스코프, 유효성 범위라는 개념을 같이 얘기했었어요. 파라미터에도 유효성 범위, 스코프란 개념이 있고요. 파라미터에 대해서도 갑복사, 참조복사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파라미터는 자신이 정의된 메서드에 속한 변수예요. 그래서 파라미터는 메서드에 대한 블록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변수의 유효성 범위 얘기할 때 가장 기본 규칙이 자기가 선언된 블록을 빠져나갈 수 없다 였죠. 메서드에서도 똑같아요. 자, int a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는 이 블록 안에 속한 걸로 보기 때문에 이 블록을 빠져나가서는 쓸 수가 없어요. 블록이 달라지면 아예 다른 이름은 똑같을지언정 메모리상에 따로 위치하는 각각 다른 곳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a라는 파라미터를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 게 푸에 있는 a와 바에 있는 a는 서로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실제 생성되는 메모리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파람 스코프 봅시다. 자, int의 a에다가 10을 넣어요. 메인에서의 a 출력하면 10이 나오죠. 자, 푸에다가 a를 전달해 줬어요. 그럼 이 a가 지금 호출 스택이 일로 갔죠? 자, 이렇게 온다라는 거 하는 거는 지금 여기에 있는 a랑 요 a는 서로 다른 애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a는 a에다가 메인에 갖고 있는 요 a 값을 복사해서 주는 거죠.
얘가 10이 되죠. 자, 지금 일반 변수 간의 복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때는 갑복사예요. 요 A와 메인에 있는 A는 서로 다른 애입니다. 그리고 서로 복사했는데 기본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갑복사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원본이고 이 파라미터 A는 복사본이에요. 이 복사본의 값을 100 증가시켜요. 출력시키면 여기서는 110이 나오겠죠. 10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메인에 A를 다시 출력하면 기본 데이터 타입을 복사하면은 원본은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선 여전히 10이 나와요. 다한테 A를 또 줘요. 그럼 10이 전달된 거죠. 여기서는 int x는 A의 의미예요. 이 x한테 200을 더해요. 그럼 다에서 출력되는 값은 210이 나올 거예요. 끝나고 돌아가요. 다시 메인에 A를 출력하면 복사된 걸 아까 값을 복사해서 보낸 거니까 메인에 있는 값은 그대로 10이에요. 자, 메인에 A를 풀로 보내서 10 증가시켜서 출력을 해요. 그 과정에서 기본 데이터 타입이니까 그냥 복사본이 날아간 거기 때문에 메인의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이걸 다시 바에다 보내서 200을 증가시켰어요. 이것마저도 복사본을 보낸 거기 때문에 원본은 그대로 있어요. 파라미터에서의 값복사예요.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쓰는 경우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변수는 값의 복사에 대한 개념이니까 변수의 이름과 파라미터 이름은 서로 아무런 연관도 없고요. 기본 자료형 변수를 파라미터로 전달할 경우에만 값복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메서드 안에서 파라미터에 대한 수정이 발생하더라도 원래의 원본은 변하지 않는다. 자, 이게 조금 전에 봤었던 현상을 좀 더 심플하게 된 건데 int x는 1, before x 1이라고 출력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을 f한테 보내요. 자, 그럼 여기에 1이라는 값을 복사본을 만들어서 보낸 거죠. 기본 데이터 타입이니까 x에다 100을 증가시키면 101이 돼요. infu 메소드에선 101이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돌아가지만 여기에 전달된 거는 복사본을 보낸 거기 때문에 밑에서 x는 여전히 1이라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배열을 파라미터로 보낼 때는 좀 달라요. 일반 배열끼리의 대입하고 마찬가지로 파라미터로 전달되는 배열도 참조 형태로 발생을 해요. 참조는 복사본을 고치면 원본이 같이 바뀐다 했죠. 그래서 배열 파라미터를 전달받은 A라는 메서드에서 배열 원소를 수정하면 A를 호출하기 전에 원본 값도 같이 바뀌어요. 자, 오리진에 1과 2를 넣습니다. 각각 여기서 출력하면 1하고 2가 나오겠죠? 이 오리진을 푸한테 보내요. 푸는 int 타입의 배열 카피를 선언했어요. 파라미터를 보냈다라고 하는 거는 int 타입의 배열 카피에다가 메인이 갖고 있는 오리진을 대입했다는 뜻이에요. 배열 간의 대입은 참조가 발생한다 그랬죠. 그래서 카피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모든 원소를 100씩 증가시킵니다. 여기서 전달받은 거는 1인데 0번째에다가 100을 더해요. 101. 1번째에다 또 100을 더해요. 102.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101과 102가 되는데 배열 간의 대입은 원본도 같이 바뀌니까 끝나고 이 함수 처리가 끝나고 돌아가서 원본을 다시 출력하면 얘가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리진의 1, 2, 카피의 100일, 100일 배기, 메인으로 가면 다시 100일 배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 마무리 하시면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던 메서드라고 하는 주제까지는 전부 마무리가 됩니다. 남은 시간 여기까지 실습 완성하시면 되고요. 실습 완성하신 순서대로 그냥 수업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같이 공부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미리 예습 차원으로 진행한 거라 나중에 이제 본 게임 들어가셨을 때 이제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혹시 4월 달에 또 같이 만나게 될 인연이 될지 모르겠어요. 4월 달에 제가 그 백엔드반을 맡을지 안 맡을지 지금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왜냐면 학원에서 공지를 해줘야 저는 안내받는 건데 아직 별다른 공지를 안 받았거든요. 혹시 만나게 되면은 그때 또 잘 부탁하고요. 혹시 저 말고 다른 선생님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같이 살펴봤던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업 종료가 되면은 그 회의실 하고요. 단톡방은 삭제가 될 겁니다. 수업 종료하고 바로 이제 오늘 오후쯤에 삭제가 될 거니까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은 톡방에서 미리 백업을 받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라간 영상은 한 달 정도는 제가 계속 유지를 할 거예요. 만약에 필요한 내용 있으시면은 한 달 안에 다시 확인하시고, 한 달이 지나면은 영상을 삭제합니다. 왜냐면은 똑같은 수업을 나중에 저는 또 해야 되는데 영상이 미리 다 올라가 있으면은 그거 보고서 이제 수업을 안 나오시는 분들이 나중에 가면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공개로 놔두면. 저도 이게 직업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적으로 오픈은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개강 전부터 영상을 한 달 정도 유지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인사 미리 합시다. 남은 시간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시고 수업 종료하시면 되는데, 남은 시간 각자 편하게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감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